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수요 난장판 최강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버로 완벽히 거듭난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착한 유튜버. 뿔 달린 의원에서 착한 유튜버로 예, 예.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만한 덕분입니다. 유튜버. 네, 고맙습니다. 재욱 씨 덕분에. 자,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패부 찌르는 논평이 나와줘야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패부를 찌르지 뭘 또 한 달에 한 그렇습니까? 번이에요. 오늘 찌르는 날입니까? 늘 찌르는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유시민 작가만 나오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의욕이 강해져요. 왜 그래요? 아니 뭐 경제 의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유시민 작가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의미를 남겨놔야지 내가. 같이 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유시민 그 작가에게. 방송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다 편집이라는 거. 서로 편하게 갑시다. 아니 이것 보세요. 그래도 네. 하나도 건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자기만 생각합니까? 자주 나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거의 한 2달 만에 나오셨어요. 그런 것 같죠. 예. 좀 바빴어요. 바쁘셨어요? 예. 뭐 하는데 바빠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본업이 하나 있고 네. 부업이 하나 있고 봉사활동이 하나 있고 다 심플해요. 3가지밖에 안 하는데 네. 본업은 주로 작업실에서 이제 글 글 쓰시는 쓰는 거고요. 부업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매불쇼에 나오는 거. 이게 네. 그 유일한 부업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출연료도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세 번째 봉사활동은 이제 제가 요새 경기 나쁘던 걸 실감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구두파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지요? 예, 거기 이제 지금 들어가면 제가 홈쇼핑하는 영상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저처럼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이런 것도 해요. 그 3가지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매불쇼 전속이냐고. 딴 데는 잘 안 나오고 매불쇼만 나가냐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부담감을 좀 느껴서 중간에 아지오 광고 영상 무료로 넣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그 최근 통계에 소매 판매가 10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반째 전년 대비 아휴. 이 소비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어디 나타나냐면 내구성 소비재,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라든가 안 옷, 바꾸지. 구두, 특히 구두겠네. 예, 이런 거는 아유 뭐좀 나중에 하지 밀어버리니까 진짜 자영업자 파산하고 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어렵다는 게 실감나요. 매불쇼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그러네. 돈 안 받고는 일절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그러게요. 오늘은 아지오 중간에 광고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저는 또 매불쇼의 2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오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윈윈입니다. 보셨으면 구독은 누르셔야지. 그렇지. 이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배신이야 배신.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 열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앞에서는 유독 자신 있는 저는 오윤혜입니다. 유독 자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자신 있으셔가지고 네.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왜 유방 얘기를 내 가지고 아니, 역사 인물인데. 우리나라 얘기한 거지. 네. 근데 제가 편집하면서 봤더니 진짜 우리 작가님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더라고. 너무너무 아주 한동훈에 열받을 때도 그렇게 빨개지진 않거든요. 막 진심으로 느끼시더라고. 막. 지금 오정 TV 한번 모시고 싶대요.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막 뉴스를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약하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는 와 민주주의가 진짜 허약한 시스템이구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을 보면서는 야 사법 시스템이 진짜 허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사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각자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보고 계십니까? 그 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 저기까지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잖아요. 네. 왜 몽땅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만 관련됐을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너무 궁금하죠. 그죠? 네. 근데 심지어 다 유력한 정치인들이야. 그리고 다 센 자리 노리는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왜 국민의힘 당과 보수 정당 만의 인사들만 관련이 돼 있을까 명태균 씨하고 그거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상한 짓을 한 사람 같은데 왜 그 김종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젊은 이준석까지 와. 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뭐 사기꾼이다, 뭐 미친 사람이다, 뭐 허풍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때는 다 아삼육으로 아삼육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용어예요. 그렇게 몰켜 다녔을까?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네. 우선 첫 번째 관련해서 언론에서 민주당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좀 몰고 가려다가 그게 안 됐죠. 예. 네. 몇 명 이름 나오다가.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 두 사람 증거가 안 나왔나? 민주당 사람들 너무 잘 감춰가지고 이재명처럼 증거를 다 숨겨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하려면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무죄만 나오면 모든 보수 패널이 하는 말들이 이재명은 너무 지능적이래.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우선 왜 그런 보수 정당 쪽만 관련이 됐을까? 이거 궁금하다 진짜 나는. 저는 그 당의 DNA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디도스 사건 있었잖아요. 네. 선관위, 예, 선관위 사이버 공격한 거. 투표소를 사람들이 못 찾게 하려고 선관위 사이버 공격한 거. 그 뒤에 또 터널 디도스라고 명명했던 그 창원 김해간 터널에 차로 막아버린 거.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선거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물을 때가 되면 어떻게든 이거를 조작을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조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항상 남아 있구나 머릿속에. 참 슬프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라는 그렇죠. DNA. 예, 예. 근데 이기기만 하면 그 된다. 방법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뭐 좋고 나쁘다 이거 떠나서 상당히 그 창의적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진보 보수에 대한 뇌과학적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그게 네. 확실하게 그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생물학자들 말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는 뇌에 기거하는데 우리 뇌, 네. 이게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 뇌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렇겠죠. 유전자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위해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뇌를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뇌를 만든 목적은 생존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뇌의 본업이에요. 그게. 저만 본업 부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뇌도 일반적으로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은 생존.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이게 원래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뇌는 되게 특수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얘가 쓸데없는 부업을 하나 한대. 뭐예요? 생존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나는 누구지? 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떻게 사는 삶이 훌륭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과는 관계 없네. 생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그렇겠죠. 많아요. 네. 생존 안 하고 막 죽어버려 가서 막 이걸 자기 이해라고 그래요. 부업, 뇌가 하는 부업. 원래 자연에서 이걸 시킨 건 아닌데 예. 얘가 이렇게 너무 특수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 이해, 부업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인이에요.
자기를 다 버리고 어머나, 어머나. 자기의 생존을 다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이렇게 수왕하는 분들은 그 뇌가 본업을 내팽개치고 부업에. 부업에만 몰두한 사람이야. 음. 이게 진보예요. 에? 전 아닌데 그럼? 이게 진보. 본업에 세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보수가 될 확률이 높고 아, 생존. 부업에 많이 가중치를 두는 뇌는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수정당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물론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생존하려는 그 본업에 너무 충실해. 아.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 혹은 부도덕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 감수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진보 쪽 사람들은 되게 자기 이해 쪽에 상당한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활동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진보를 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 여론조사 내가 쪼물딱 해갖고 너 만들어줄게 이러면 이래도 되나? 이게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왠지 좀 비참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충돌하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이 주변에 꼬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 그 스타일로 그러니까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동시에 불법적일 수도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성공하기만 하면 나의 이익을 크게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네. 그걸 안 하는 경향이 강해요. 성향상 이 뇌의 본업에 충실한 분들이 국힘에 주로 모여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자, 생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나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게 진보정당, 민주당 네. 포함해서 이쪽이에요. 그 이제 모임들도 보면 주로 국힘당의 기반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주식 종토방, 뭐 부동산, 재테크 맞아. 이런 데들이 주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무슨 인문학 뭐 공부 모임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돈도 안 되는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은 민주당이 세요. 난 사회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명태균 씨가 서식할 수 있는 땅은 이 보수정당 쪽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바닷물도 퍼먹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7번 드셨어. 봤잖아. 물고기들 똥물이야 그거. 서울대 나오셨다면서요. 서울대 네. 나왔어.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보수 정당도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까지 만드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 막 해서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돼. 네. 윤 총장이 보고해달래. 아크로비스타 같은데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딱 맞지. 오로지 내가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 권력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 생존 욕구, 생존 본능에만 거의 올인한 사람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일수록 명태균 씨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또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DNA가 맞는 거라고. 그렇지. 딱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거 우리나라 국민의 원래 반이 보수를 지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당은 썩었을지라도 어쨌든 많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또 쫓아가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진보는 아주 불리한 거 아니에요? 작은 흠결에도 진보는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거고 네. 보수는 어느 오물을 나라나 뒤집었어도 계속 아니 나타날 수 근데 있는 봐봐. 거잖아요. 뭐 저는 잘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 뇌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럼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본능적이지. 거야. 맞아. 진보적 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야. 네. 인간의 본성에서 그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렇지.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 움직이려 방향으로 하고. 움직이려 한다. 이익을 쫓으면서 좀 도덕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진보도 나오고 뭐 그러겠지. 네. 아니 그 보수 쪽도 그 옳게 살려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를 해요. 생존과 자기 이해 둘 다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과 의미 둘 다를 추구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다른 거야. 어. 이 생존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아주 강한 쪽이 보수가 되고 워낙 강해.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덜 강한 쪽 또는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쪽 이쪽이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진보 쪽도 자기 이익을 안 챙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챙기겠죠. 그쪽도 자기 이익을 엄청 챙겨요. 네. 아, 그래요? 그렇지만 후한무치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챙기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죽어버린다든가 나락가잖아요. 은퇴해버린다든가 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는 거 아,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냥 그렇다고. 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존보다 뭔가 더 중요한 본인의 가치가 있을 때는 생존마저 포기하는 일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죽었다 깨도 감옥에 가서 막 몇십 년 선고를 받아도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진보 쪽은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동지들이 나와 함께 뜻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 그럼 자기를 버려버려. 그런 사람들이 그 생기는 옳고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네, 절대 아닙니다. 가슴 네. 아파요. 근데 가슴 아픈 민주진영 얘기지. 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분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익이 되는. 돈이 되는 얘기를 아. 꼭 하나는 알려준대요. 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주식 뭐 사라, 어느 아파트가 그 뜬다더라. 명태균 씨도 맨날 꼭 땅 사라 뭐 아. 예. 하잖아. 네, 주식 사라, 예. 땅 사라. 명태균 씨도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넘어가서 거기서 느끼는 감동들을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감동들. 야 이쪽이 훨씬 먹을 게 많아. 어. 나 빌딩 샀잖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아. 뭐 어쩔 수 실리적이고. 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비트코인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1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그렇다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 사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한테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욕을 처먹어도 가만히 있어. 네. 와 그건 진짜 저는 좀 소름 돋았거든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수모도 감내하더라고. 그러니까 와. 그게 저는 물론 최욱 씨는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공동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하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들이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다른 사람의 이해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덕주의적인 논법인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둘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좀 싸워요.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냐. 예, 근데 예. 이재명처럼 하고 그 소년 노동자로 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출세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용됐으면 용답게 살아야지 왜 개천에 가서 뒹구냐 이거야. 위선자라 이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생존뿐만 아니라 자기 이해의 근거를 두고 공동체 속에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실망해서 왜 이재명이를 못 잡아넣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막 선동해서 극우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지 저 사람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생존에만 관심이 많은데 쟤는 보니까 의미를 추구해.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위선자 나쁜 놈. 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말끝마다 조국을 비방하고 아, 말끝마다 이재명을 욕하고 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냥 우린 달라 이렇게 아니고 저 위선자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국힘당과 같은 저 보수 정당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네. 착대기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뽑은 대통령마다 다 감옥 가고 뭐 국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이래도 네. 안 망해 당이. 그렇지.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생존 본능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명태균이 탁 붙을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이해가 됐죠? 자석이네, 자석이야.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의 생존 본능의 정당성의 확보 방식이 그렇게 용이됐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더 강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성공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자기가 이기면 그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을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곧 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뭐 무슨 관계를 끊었다 뭐 어쨌다 야.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식이잖아. 뭐 똑같아. 이상해서 다 똑같아. 어허. 아삼역으로 지내놓고. 네, 다 똑같대. 네. 그러니까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아삼역으로 지냈다가 없으면 지금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죽지 심지어. 네, 그러니까 딱 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버려. 네, 버리는 거야. 와. 그것도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 확실하네. 완전히 이해되고. 어.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를 알게 되어서 그 위세를 가지고 한 거. 이거 하나 있고요. 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위세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과 사귈 수가 없어요. 뭔가 해줬거든. 기술이 있는 거죠. 예, 이준석 의원 경우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 많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딱 한 게 있어. 자기 어느 유튜브 그 생방송 나와가지고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다 멸망할 멸망할 거야 거다. 라고 말했을 때 어. 내일 인터넷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기다려. 왜요? 어? 네 왜요? 내일 뭐 있어?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뭐 했는데? 내일 7시 뭐 했는데? 야동 올라가요? 방송 중에 얘기할 수가 없지. 그 다음날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될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 그게 이준석 1등으로 보도될 걸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이죠. 추정하기에. 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보입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든 민심의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민심의 흐름을 잡아내고 가속화하고 증폭시킨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 그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게 능력 있는 거야. 어. 그 이준석이 자기가 당대표 됐잖아. 어. 그러니까 명 사장님은 뭐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막 그렇습니다. 하잖아. 그 똑똑한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명태균 사장님을 비호하잖아. 네. 하버드 그러고 하버드 예. 하버드 과학고 그놈 과학고 하버드. 와 진짜. 근데 저는 진짜 내 고백을 하나 하자면 내가 요즘 이 명태균 사태 터지자마자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난 나이가 든 거야. 그런데 FM 코리아를 비롯한 얘네들은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생각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막연하게 엄청나게 나를 지탄했거든. 막연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꼰대가 된 건 그렇지. 아닐까. 아. 내가 모르는 뭔가를 이준석은 알고 있구나. 그 이준석이 펜코의 교주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를 엄청 질책했었어. 네. 근거도 없이. 진짜로? 예, 진짜로. 어.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이 민낯이 딱 드러나 버리니까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더 많이 심하게 비판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햄프에서는 최욱식 비판을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아요? 너는 하버드 못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다 하버드 안 나온 애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그 하버드가 배출한 인물들이 서울법대 못지않게 훌륭해요. 아, 네. 강용석이 있지, 한덕수 있지, 어머나. 이준석 있지. 어허. 제일 잘하는 게 변기 닦는 건데 그거를 맨날 하버드 못 걔네들이 나와서. 저를 얘기하는 게 너 네. 하버드 아니잖아. 그렇지. 이준석 앞에서는 한 마디도 못 하잖아. 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아니 그 한덕수 씨도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 잘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화제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이문이 남는 거니까. 그 일을 잘함으로써 생존에 도움이 됐고 그때는. 그렇지. 지금은 일을 안 해야만 생존하는. 그렇지. 아, 생존이네. 아, 예리하다 너무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대부분. 아. 예. 아니, 그리고 저 이제 말씀은 이준석 씨는 작가님만 꿰뚫어 보신 게 아니라 총리실 직원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총리할 때는 난 저러지 않았었는데 아. 지금은 일을 안 한다. 아. 의욕이 없다. 이 아. 얘기를 하거든요. 의욕 보이면 큰일 나. 네. 바로 쫓겨나. 그렇죠. 네. 바로 잘리지. 자, 이준석 씨는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왜 그렇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하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생존에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있는 거야. 아직도 덜 알려진. 예.
아니 명태균 씨가 지금 이제 보도상으로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부터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거랑 대선 중간에 있었던 이준석이 당대표 됐던 전당대회 명태균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데 왜 안 써? 네. 그 기술만으로 명태균 씨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언론이 일체 그렇게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네. 명태균 씨가 기술을 딱 썼는데 그 기술의 효과를 만들어낸 건 언론이에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여론조사 치고 올라올 때 1등 했던 첫 여론조사 그거 명태균 씨가 만든 거잖아요. 예. 머니투데이에서 공표한 보도를 조사였어요. 예, 예. 근데 돈은 안 받았어. 예, 그렇죠. 원래 언론사 의뢰한 건 언론사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수행해준 데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받아서 기사를 생산하니까 공짜잖아요. 아.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을 그렇게 이용했어요. 아. 그리고 언론은 알면서도 내가 볼 때는 알면서도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태균 씨가 기술을 넣은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돌려서 당원들 사이에서 대세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1등 여론조사를 또 마사지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돌리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국힘당 당원들의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가 불씨라면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끼얹은 것이 기성 언론이에요. 아. 이거는 이 게임은 사실은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 내내 네. 작동했고 네.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꽃 비롯해서 대항하는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 출연함으로써 MBC하고 네. MBC 패널 조사하고 네. 그 밴드웨건 효과를 막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됐기 때문에 효과가 현실화된 거거든요. 뭐 그렇겠죠. 지금 와서 언론은 누구도 자기들이 거기 끼었다는 거 보도 안 하죠. 맞아. 맞아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명태균이 만든 여론조사를 의뢰처는 분명히 중앙선관위에 어느 신문, 어느 일보 이렇게 의뢰처가 다 나오네. 있는데 어. 돈은 안 줬어. 어. 그 명태균은 그 돈을 딴 데서 받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아. 가면무도회 사기극 이거는 아. 명태균 혼자 만든 사기극이 아니고 네. 이 자의반 타의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기성 언론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지난 대선 때까지 벌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언론은 명태균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또 사하네. 예, 또 장사가 되잖아요. 자기가 싼똥이라고 똥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싼똥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시 할게.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내가 산 똥이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치워라는 여론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렇겠지.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언론이 싼 똥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애초에. 근데 이제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지 일부 언론이. 아. 예. 언론 아 정말. 진짜 미치겠다. 그럼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건 항구적으로 계속됩니다. 명태균이 이제 뭐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익에 최적화된 언론이 또 그거를 해가지고 또 붐업을 그렇죠. 뭐 만들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와. 저는 뭐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명태균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언론 전체가 휘말려 들어서 일어난 사고예요. 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큰 정치적 사고라고요. 아니 지금 막 윤석열 막 훈계질하고 있는 언론사의 논설위원들도 윤석열이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럼 이제라도 어떻게 좀 했겠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대안이 없었다면 했을 거라고요. 네. 했을 거야. 하여튼 그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명태균 씨 혼자 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기술은 명태균 씨가 부렸지만 네. 이 사람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마사지한 걸 혹은 조작한 걸 가지고 언론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이거를 알고 그걸 작동시켰고 언론인들도 그 미필적 고의 최소한 네. 알면서 여기에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다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을 까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뭐 항속적으로 반복되던 일이니까. 아. 네. 근데 이 명태균 씨가 기술자라면 명태균 씨의 기술을 확 날개를 붙여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종인으로 날개 붙이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천하를 얻은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종인은
어르신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할 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과거부터 계속. 나는 정치할 때 국회에 있을 때 그분하고 이렇게 입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만나서 밥 대접도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2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한 개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나와서 왜 이분을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도무지 대화가 불가능한데 나하고는. 오, 재밌다. 제가 들은 오. 유일한 김종인 대표의 장점이 그거래요. 사람 관리를 잘하신대.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한테도 밥을 사고 내가 샀다니까. 그 신문에요. 조중동 같은데 누가 칼럼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다 꼭 연락을 한대요. 연락해가지고 잘 봤다. 내 꼭 한번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한대. 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감동한대. 야.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하자면 수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사안이 생기면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밥을 대접한 거는 내가 장관 할 때인데 예. 그때가 기초연금법 그다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제정안,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다 이 만드셔야 노인삼법을 되니까.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 김종인 의원이 한 표를 줘야 예. 겨우 복지위를 통과할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만나서 법 설명하고 뭐 다 부탁했는데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얘기를 2시간 동안 했고 결국은 안 해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조만한 민주당일 때 그때 탄핵해가지고 망했을 때 그때 정책위원장이 김효석 의원이었는데 예. 김효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그 법안들을 다 찬성하던 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드려갖고 선배님이 저 의장님이 사보임해서 들어오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김효석 의원이 사보임해서 보건복지위 들어와가지고 11대 9로 통과시킨 거야 그때. 근데 왜 이렇게 노인한테 인기가 없어요? 나? 김종인 이분은 정치적으로 큰 업적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오래된 정치인이지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업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위원장 전문이세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게 이분은 지금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이분을 심판자로 모셔서 이분의 지금도 논평이에요? 논평을 듣는다니까 아직도. 아니 명태균 씨한테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 부인 되는 분이 깨가지고 맨날 그랬다고 얘기 네. 증언을 하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그런데 언론은 아직도 우리 시대의 큰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게 나는 정말 답이 없다. 그 동네 어른으로 모실 분이 워낙 없어서 그런가 봐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인데 이분이 가진 기술은 전부 국민의힘과 보수정당 친화적인 기술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의 기술이 뛰어났지만 언론이 함께 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능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네. 야, 근데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붕괴된 것 같아가지고 나오는 보도만 보면은 최소한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 때 후보가 난 바뀐 것 같거든. 아무리 그러니까. 봐도. 나는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홍준표 시장님도 뭐 물린 게 있나 봐. 조용히 평소 성격 같다가 펄펄 뛰면서 펄펄 뛰어야지. 내가 대통령 자리 뺏겼다고 막 할 것 같은데 난리 쳐야지. 안 그런 걸 보면 네. 거기 뭐 동거래 1억 원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태균 씨가 보면 다 공범을 만드는 거야. 네. 이게 이 보수 정당 친화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기술의 일부입니다. 공범 만드는 것도. 그게 공범을 만들어서 일종의 연한계를 쓰는 거지. 배들을 묶어 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동남풍이 부는데 불화살이 날아다니고 다 타오르는 거야. 각자 끊기 바빠. 적벽 대전에서 전부. 그래 안 끊어져. 지금 그 중에 제일 안 끊어져 가지고 지금 괴로운 게 오세훈. 예, 결국 울더라고요. 화살 안 날라올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그냥 폭탄이 떨어져 버렸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오세훈 시장님은 울어. 님자 붙이자. 네. 아니 딴 걸로 울었지 그걸로 안 울었잖아. 그렇죠. 예전에 뭐 4번이나 울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확인 네. 안 된 거고 무슨 배 띄워가지고 감격해서 뭐 울먹울먹하고 그런 건 네. 어저께 있었는데 한강버스.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그런 거지.
나는 안 묶여 있어라고 주장하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우리가 보기엔 다 묶여 있어 갖고 지금 네. 불화살이 거기 다 날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네. 여기는 불화살이 안 날아오는 데라고. 난 원래 묶여 있잖아. 네. 이걸로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그럼 거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화살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쏘면은 나는 그 가능하다고 봐요, 방어가.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뒤에서 날아와. 윤석열 부부로 가는 화살을 돌려가지고 글로 보내는 거거든. 그렇지. 네. 그래서 변화구가 들어가고 있어. 이거는 돌리기 어렵거든. 그럼 지금 근데도- 한강 수상버스 만들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망가려고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남의 불행을 보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참 오세훈 시장님 안 딱합니다, 됐습니다. 딱해. 네.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마치 월척 잡았을 때 표정 같습니다. 펀치가 이래. 왜 그렇게 시작만 되면 물을 좋아하나 했더니 불화살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구나. 물로 뛰어들라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다 곁가지예요. 오세훈 뭐 이런 거는. 아, 그럼요. 네, 네. 기본은 맞습니다. 역시 윤석열, 맞습니다. 김건희. 네. 김건희와의 관계가 매우 동의합니다. 중요한 거죠. 네. 제가 품격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러나 자신이 품격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요거죠. 1008 파티나. 이 신발은요. 그 이태리 제품과 경쟁하는 신발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왔답니다. 최고고요. 요거 바닥도 가죽입니다. 그 괜히 파티나가 아니에요. 파티 갈 때. 저는 예식장 갈 때 이 신발 꼭 신고 갑니다. 방송국에 녹화하러 갈 때도 저거 신어요. 자, 그러면은 또 한 줄기 윤석열의 검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대놓고 못하게. 오늘도 거부권 발표. 아니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뻔뻔함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존. 네. 잊지 마세요. 보수의 생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수사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을 사면 복권해 줍니다.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취직시켜 줘. 그리고 같이 일해. 와 이거는 왜 그래? 그게 통 큰 지도자지.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관대하다. 나는 통이 크다. 아 그거예요? 이거예요. 아 그거로 보입니까? 그럼요. 주관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생존 모자라는 보는 거지만 아. 그리고 반면 자신과 경쟁하는 정치적 세력은 그야말로 진짜 반복적으로 아니 어떻게 한 사건을 갖고 징해. 그 사건으로 3번을 기소합니까? 심각한 거. 아니 나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배운 도둑질이죠, 그게. 아.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할 줄 그리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이제 문제 삼으면 점잖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방송에 나타나서 그런 거 비판하면 무지성인 것처럼 또 비난합니다. 누구야? 그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비판합니까? 아니 뭐 이재명 빠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아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아 존중한다는 네, 게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법 시험 하신 분이 얘기 좀 어떻게 아니, 하는 그래, 게 재판은 사법부를 니네가 하는 거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니네가 잘하도록 지켜보겠다. 이게 존중이죠. 그래서 그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너네가 책임져라 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고 국회를 받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뽑아 놓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 니네들이 법률안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서 토론해서 만든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 준다. 네. 잘못 만들면 너는 다음 선거 때 죽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존중이라는 말을 결과에 대한 무책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남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출된 권력을 심판하면서 그게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나 사명인 것처럼 하면서 과시하고 있고 오히려 나대는 경향이 지금 생긴 거죠. 네.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이제 검사 쿠데타 정권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법부를 존중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안 할 방법도 아니 없지. 판결이 나오면 네.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 네, 그 노력대로 그거를 따라가는 뭐 건데. 거부할 수 있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존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어제 용해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표현은 적절하다고 봐요. 잘한 판결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네. 문제 있는 판결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판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억하심정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정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니 대선 경쟁자이자 차기 가장 독보적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를 5건을 기소를 했어요. 이제 재판에 5군데 끌려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곱하기 3하면 15번이야. 한 인간을 네. 5건을 별개로 다 기소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법정을 드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합니다. 네. 그걸 방어하려면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써야 되는데 와. 이게 무슨 재벌 2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을 파탄 상태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사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네. 자기는 그냥 검사가 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무슨 컴퓨터로 배정한대. 그것도 참. 근데 왜 같은 사람이 계속. 그것도 확률적으로 3%라도 가능해요. 로또 1등 당첨자도 나오잖아 나오기는 여하튼. 근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법정에 기소되어서 온 형사 피고인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그 일만 하는데 왜 나보고 뭐 정의 구현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항변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엊그제 민들레에 올라온 유시민 작가님 칼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진짜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판사가 연락을 해서 열받은 유 작가님께서 그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지금 낱낱이 알려주시면서 일침을 가하신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뵙고 보니까 아니다. 그냥 내가 걔네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썼다. 네. 이게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의 해안이고 통찰인 건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슬픈 일은 국민들은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유 작가님이 왜 이걸 쓰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판사들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장담하는데 그거 딱 보면서 유 장관님도 다 아시면서 우리한테 그랬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알 거 다 아네. 그래. 다 알면서 왜 방송 나가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럴 거야. 저렇게 다 알면서 나가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네, 이 못 보신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유시민 작가가 판사의 빙의를 해가지고 네. 가상의 판사 생각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잘 썼어요. 물론 막 진짜 화가 날 겁니다. 진짜 판사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 가상입니다. 댓글에 보면 진짜 욕 나오는데 글은 잘 쓰네 이 판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실제 메일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뒤에 그 네. 사족을 붙여놨는데 근데 진짜 판사한테 네 생각, 네 입장을 쓰라고 하면 저렇게 썼을 거라니까. 근데 정말로 이걸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유죄가 나와. 예.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저 판사 저것도 국민의힘이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것도 민주당이네. 저 빨갱이네 판사. 이렇게 딱 비판하고 말아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야. 판사는 나름대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법대로했다. 왜 우리를 자꾸 보수적이라고 얘기해? 야, 우리 이명박도 잡아넣었던 사람들이잖아. 왜 너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그렇게 우리 욕하냐? 우리 이명박도 잡아넣었잖아. 박근혜도 잡아넣고 박근혜도 잡아넣었잖아. 전두환 노태우도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 기소 많이 한다? 야, 우리가 기소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검찰이 한 거잖아. 맞아. 기소는 검찰이. 왜 우리를 욕하냐? 검찰을 욕해야지. 너무 진짜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비판을 해도
판사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못 알아먹는구나. 나는 그런 절망을 했는데요. 저기 판사뿐만 아니라 법 기술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죠. 어. 검찰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니들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안 하느냐. 참여정부 때 다 했는데 검찰만 안 했잖아요. 그때 저것들이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고문하거나 간첩 조작한 적이 없다.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해온 거, 경찰이 그렇게 해온 거 우리는 기소했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한 적이 없다. 판사가 한 거다. 저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한 거지. 이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저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게 예전에 잘못됐던 그 독재 정부 시절의 판결들을 자료집으로 간행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실명으로 쓴 소위 정찰제 판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대로 보관해서 모아서 자료로 남기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을 쓰면서 덤빕니다.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는 못해. 한 짓이 있으니까 이름 빼달라고. 내 이름은 판사 이름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어머나.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해놓고 지들이 시스템에서 그걸 써놓고 왜 이름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말해야지 지가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명은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 작가님 앞에서 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나치가 끝나고 나서 판사들을 왜 처벌하고 사형까지 시켰느냐. 그때 동일한 논리로 반론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 아돌프 아이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법대로 맞아. 했을 뿐이다. 다 법에 근거가 있다. 나는 성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너네는 생각을 안 한 죄가 있다. 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결과를 보시면 생각을 안 한 티가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생각했어. 어떤 생각을 해? 그 생각을 내가 그 칼럼에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 징역 1년인가? 네, 집행유예 2년을 집행유예. 줬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선고를 했을까를 기초적인 생각. 제가 예. 물론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형사법정의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예.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살아온 배경. 네. 판사가 꾸미셨나? 너무 잘. 너무 잘 알아. 나도 놀랬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아파트. 브루노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이제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아.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이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17층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야.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그리고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죠.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저 복불복이라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만 보충하자면 변호사 생활 해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 검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이거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할 때도 똑같이 느꼈고 다시 검사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그거에만 맞추려고 쫓아가는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그렇더래.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고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또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저한테. 와 진짜. 생존. 그 정도예요. 생존. 예. 모든 기준이 자기의 생존이야. 모든 와.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줄 몰랐다. 이거를 지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돼 보니까. 네. 판사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재밌네. 나는 법관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선과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판사 생활을 했었다. 그 나와 보니까 판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한다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야 사법 시스템이. 변호사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우리는 재판을 이제 그 초임 변호사들한테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이거 한 얘기인데 그냥 재판을 하면 판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그냥 시민이고 신앙을 가진 시민이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천국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슴이 깍깍 막혀요. 아니 지금 오늘 뭐 국민들 말려 죽일 아니 그냥 그러니까 바꿔야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나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판사 개인의 각성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가 예를 들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이재명 얘 무조건 유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비판하는데 네.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네. 문제야. 그렇죠. 그게 그 근본 문제. 이 근본이야.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만 남는 거지.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검찰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 바꿔가지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멈춰야겠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가야지. 근데 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털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아, 그 그러니까요.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겠죠.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그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안 아파요. 돼.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가 비극이야. 그렇죠.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네.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또 뭐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하는데 겁박한다. 누구도 판사들을 겁박하지 못해. 판사들은 전혀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겠지. 유시민이 또 사법부 겁박한다. 아니 그리고 시민아,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왜 고려하니 시민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동훈아, 너 내 글 읽어봐. 약간 요새 이제 하도 뉴스들이 어지러우니까 자기 전에 씻을 때 항상 귀를 씻어요. 오늘 그런 이 더러운 얘기들을. 그리고 이제 공론의 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 뭐 이게 진보 보수 패널을 달라와서 떠들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 변호사든 무슨 평론가든 무슨 소장이든 할 거 없이. 네. 왜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빨리 여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자리 받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론의 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아부의 장으로. 예.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데 청취자들이 들으라고 비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들으라고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맞아. 잘 때 정말 귓바퀴까지 매매 씻고 잡니다, 제가.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지금 저는 지금 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진짜 오늘 희망을 오늘 방송은 가슴이 너무 떡떡하긴 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가슴 아파요. 진짜. 일단은 뭐 좀 오늘 좀 속이 답답한 네. 그런 방송인데 마음 아프고. 쉬운 거부터 좀 제거하자는 마음에서 하나만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지금 위태위태한데 한동훈 대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껴안고 같이 가면 같이 죽고 윤석열과 차별화하면 지 혼자 죽고 그러는 국면이라고.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있어도 그럴진데 실력이 없어. 예, 이제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제 그 전에 하나는 꼭 말하고 싶은데 그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진실의 뚜껑을 덮어놓고 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은 덮을 생각하지 말고
순실의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아 외모만 그 얘기하고. 사진 이렇게 모발 날린 사진 뭐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뽕브라 뭐 하는 거 장관님이 뭐 더 나빠요 지금.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키높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거 안 돼. 그거는 진짜 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대척점에 있는 아, 어떤 그건 안 사건이 돼. 났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거예요. 아이, 그건 안 그거는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물론 돼. 그 하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겠지만 네,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시위 방식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쪽에서 문재인 이재명을 공격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거의 같은 방식이야. 네.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그거와 그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는 유식한 말이잖아. 반면교사. 네.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 먼저 좀 하고. 근데 뭐 기대는 안 하시죠? 기대를 할 근거는 없죠. 부탁 한번 이제, 하시고. 예, 한동훈 대표는 다른 건 자체하고 게시판 극 사태에 대한 어제 백브리핑 네. 그 얘기만 좀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우선 팩트를 무시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계의 어떤 당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당대표의 가족 명의로 가족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가족 이름. 예, 가족 명의로 여러 사람이 소위 드루킹 공작과 비슷한 뭐 수동식 드루킹? 어? 예. 그런 그런 표현을 썼죠. 걸로 해서 1분 2분 간격으로 이 접속을 이어가면서 비슷비슷한 성격의 글들을 계속 올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니까 이건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당대표와 관련해서. 네. 어떤 특정한 당원이 대통령 부부를 까는 글을 썼냐 안 썼냐 그게 누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선 문제를 엉뚱한 걸로 바꿔놓고 맞아. 항상 그래.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그다음에 항상 난 그래. 항상인지는 모르겠어.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팩트. 그러면 그 팔동문이 팩트냐? 그러면 팩트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팩트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안 된다며 본인이 말이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보면 안 된다며. 네. 선관위에서는 그 권한이 당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선 팩트가 불확실해. 팔동훈이라는 팩트 자체가 불확실해. 팩트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지가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죠. 논리의 규칙을 지켜야지. 왜냐하면 상대방과 어떤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의 규칙이잖아. 네. 근데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팔동훈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그러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안 한 조건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병준 기자가 허수아비 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잘 보시네. 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정이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비틀어서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막 까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논리를 구축하고 그걸로 남과 대화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때는 늘 그런 일은 몰라. 이번 사안을 보니까 네.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사람이 가면 얼마나 되겠어. 아. 네. 하여튼 지잘못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세상에 저기 한 인권운동가예요. 엄청나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고 생존. 나의 생존만이 중요한 나의 사람. 생존만이 나의 중요해. 생존. 표현의 자유가 목숨 같은 거고 대단한 인권운동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고 당원의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야비한 집회. 그게 그 평산마을에서 매일매일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 수준 이하로 지금 그냥 개판을 만들고 있는 거야 완전히. 근데 결국은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네.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거야. 진짜. 자 오늘 아주 전반적으로 좀 뭐 답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로 입가심 해가지고 제가 좀 낫네요. 그런데 이제 내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침팬지 사회 고블린이라는 네. 그 악독한 수컷 두목이. 네. 알파메일. 아. 걔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랬죠. 네. 저는 사실 사회학 이론이나 역사 이론으로는 이 정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하겠어요. 이제 어떤 느낌은 강하게 드냐 하면 고블린의 최후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날이 그리 머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리고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아,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오냐 하면 그 침팬지 고블린 아프리카의 그 케냐인가 거기 국립공원에 있는 침팬지 고블린이 항상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를 했냐 하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개체들의 신체를 훼손할 것 같은 액션을 해서 복종을 시켰잖아요. 네. 권력으로 힘으로. 네. 그렇죠. 근데 침팬지들이 다 복종하는 척을 하다가 어떤 2인자가 도전을 시작해서 결정적인 국면이니까 다 같이 들고 나서 때려 죽였다고. 결국은 진보의 힘으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물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또는 윤석열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힘을 보탰고 유지하는 데 지금까지 힘을 보탰던 세력 중에 일부가 야당의 탄핵 흐름이라든가 뭐 특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끝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양상을 거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니 박근혜 탄핵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아, 박근혜 좋습니다. 탄핵 때도 보수의 일부가 이쪽에 와서 같이 이 정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때 권성동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핵관까지 등 돌리면 끝난 거지. 탄핵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랬었죠. 맹활약 할 거였죠. 네, 맹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길게 함께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뭐좀 희망을 봅니다. 작가님. 마지막 발언에. 네. 그래도 뭐 완전 새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뭐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 하향 나선형으로 모든 일들이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제 스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멈춰야죠, 일단은. 예,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수한 게요. 경제라는 게 뭐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을 뽑았어요. 후보 시절에. 그 결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쓰고 알지도 못해. 네. 그리고 경제는 지금 2년 반째 밑으로만 꼬라박고 있어요. 그냥 공실률 상가 공실률은 높아져 가고 있고 수출은 아직도 취임 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무역 흑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그거는 수출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가 났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들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아,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줄어들었고요.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밑으로 맞아요. 깔고 있고요. 그 부동산은 지금 막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일종의 종말론적 상황의 초입 부분에 들어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수 결손은 작년보다 더 커졌다고 그러고요. 지금 네. 10월까지. 이런 조건인데 대통령은 경제가 이제 취임할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지개 켜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를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온 국민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많이 찍었잖아요.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이 찍었잖아요. 네. 본인들의 선택을 결과를 보시라고요. 이제는 권리해야 될 때가 왔다. 네. 맞아요. 뭘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존엄을 위해서 이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전에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야. 떨치고 일어나야 될 때 아니냐. 네. 결국 그런 점을 좀 생존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이기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 유시민 작가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방광의 한계가 다 돼서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될 것 안 같습니다. 됩니다. 끝까지 갑시다. 오늘 너무 오래 했네. 네, 너무 오래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요. 네. 자 보십시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 좀 나오세요 제발. 아 근데 나도 괴로워 이런 얘기 자꾸 하기가. 아, 근데 작가님이 나와야 또 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작가님이 안 나오니까 잘려요. 이런 이기주의 좋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 200만 되면 기념으로 한 번 더 나올게. 그러면 너무 길어요. 안 돼. 안 돼.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